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정계 개편, 개헌, 개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헌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분과 함께 뜨겁게 개헌 이야기를 하다가 3부가 끝이 났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로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이때를 국민투표를 하는 날짜로 역산을 해서 보면은 내년 2월까지가 이제 개헌안을 만드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개헌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2년, 그러니까 중임제, 4년 중임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가 맞는 건지 이런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주 토요일 날 한겨레에서 주최하는 또 청년들, 당원들을 모여서 네네. 예, 그 개헌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이 모였는데요. 그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사정상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거의 과반 이상 한 70% 정도의 청년들이 대부분 다 4년 중임제를 네. 원했고요. 네. 한 20% 정도가 의원내각제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또 수기를 통해서 나름의 정보를 다 취득하고 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가 좀 높다고 보는데요. 네. 아마 국민들의 생각과 좀 비슷하지 않나. 한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좀 더 신뢰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안정된 형태의 정부 형태를 대한민국에 이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4년 중임제가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구조상으로 보면 4년 중임제가 실질적으로 4년 단임제처럼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네. 우리 대통령제 정부 하에서 어떤 정부도 임기 말년차에 좋은 지지율을 가졌던 정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이 과연 쉬운 일인가에 대해 가지고 고려해보면은 실질적으로 4년 단임제를 만들어버린 효과, 그럼 5년 단임제보다 좀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오히려 레임덕이 너무 일찍 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서 좀 뭐한데 4년 중임제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어떤 의식 가치가 그렇게 발전이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년 중임, 그럼 8년 하니까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첫해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1년은 허니문 피어리어드고요. 2년 차, 3년 차 되면 그다음 중임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이 일찍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첫 임기 기간 4년은 그냥 붕 뜬 상태에서 가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소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권력의 속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4년을 위해서 뛰는 대통령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혹은 대통령이 된 분은 8년 대통령을 하고 싶을 겁니다. 결국 4년 중임제가 갖는 장점은 안정성과 책임성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대통령제 5년 단임제에서는 공약만 보고 대통령을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가 되면 공약뿐만 아니라 4년간의 정책을 보고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4년간의 이 기회라는 건 대통령이 결국엔 공약만으로 빌공약으로 끝나는 그런 정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간의 그 성과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포퓰리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4년간 8년 하기 위한 4년 임기로 갈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그 정책들이 8년을 더 가기 위해서의 어떤 정책적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경태 의원 말을 듣고 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굳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년 중임제 실제 하고 있는 미국 같은 예를 살펴보면은 아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프로젝트들을 1년 차, 2년 차에 기획해가지고 한 5년 차쯤, 6년 차쯤 결과가 나오게 그래서 다음 정부가 만약 우리가 끊기더라도 예산 투입을 중단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형태로 알박기 형태로 정책을 박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임에 유리한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형태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알박기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나를 재선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 전쟁을 벌여놓는다면 안 끝냈어요. 그러면 리더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정치학계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볼모 선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모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그러면은 단임 이후에 교체됐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 정부는 앞에서 해놓은 것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다음에 또 그걸 또 마무리하지 못해가지고 4년 임기를 거의 허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장경태 의원 말한 것처럼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참 좋은 그런 장치지만은 제도지만 반대로 그걸 또 알박기 정치 또는 볼모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 4년 중임제 운영에 지금 그 약간 문제된 지점이라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전쟁 미국 선거에서 물론 이제 엘고가 좀 아쉽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뭐 박빙이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종전 선언하기 더 쉬웠을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원할 때는 이라크와 중동의 사정이 더 엄중하니 그 전쟁을 벌인 부시에게 좀 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다만 종전을 원했다면 국민들은 아마 분명 정권 교체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의 해석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니까 자, 뭐 그까지 개헌 논의를 하고 그만큼 이 개헌 논의 뜨거운 핫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오셨으니까 좀 짓궂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의총 열렸죠? 예. 어떤 내용이 뭐같습니까? 뭐 바른정당 의총은 이제 가도 솔직히 말하면은 내용을 다 알고 가는 거라 가지고 예, 사실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다 의견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섀도우 복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전에 파악하고 안 갔습니다. 오늘 보통 저희 최고위원들 같이 의총에 참석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자강파와 원래 그 통합파 이렇게 둘러 나져 있다고 이제 얘기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단계적 이제 통합을 하자라는 또 이 분들도 등장했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물 건너 간 건데요. 단계적 통합이 나온다는 거. 남경필 지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김세현 의원도 약간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황이 좀 변한 게 출당이 쉽지 않구나. 저 박근혜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의총을 하다 그냥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좀 이제 달렸고 또 뒤집어 말하면은 그 최고위에 지금 표심이 지금 5대4로 지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그 중간에 지금 이제 표 한 표 들고 있다고 알려진 분이 류효열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분의 운명에 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중간에 나가셨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가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시작하자마자 나간 건 아니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해석하신 다음에 했는데 왜냐하면 입장 차이가 이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긴 어렵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약간 저는 바른정당의 창당 가치가 일정하게 좀 괜찮다고 봤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른정당 내에 패배주의가 좀 더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패배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고요. 사실 유승민 의원께서 좀 고립되시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시면은 소위 이제 자강파에 좀 속했던 분들, 그래도 최소한 자강파의 어떤 가치를, 바른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것으로 예견되었던 남경필 지사라든지 김세현 의원님 같은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단계적 통합이라는 언제 백기투항하실지 모를 정도의 그런 입장을 많이 누그러뜨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고립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니, 내년에 선거 나가는 게 거의 확정된 사람이 당에서 지금 결국 남지사님하고 원지사님하고 그리고 저 정도 이제 보궐선거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선거 두려움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에서 선거 유리하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게 되면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가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통합 아마 가속화되진 않을 겁니다. 그건 장경태 의원이 지금 너무 국민당을 싫어해서 그런 거고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평소에 싫어하더만.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경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4당 체제가 유리하냐, 양당 체제가 유리하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움직임, 예를 들어 야당끼리 또 세 당이 뭉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 선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홍준표, 유승민, 김무성, 최경환, 서청환 이런 그 보수 쪽의 큰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존심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그게 좀 미진하고 오히려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의혹쟁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면서 리더십이 좀 타격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감정 싸움이 좀 격화되는 것 같아요. 뒤집어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가 힘이 좀 요즘 빠지면서 나머지 주자들이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맹주가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언론상에 나와 있는 거랑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서로 친소 관계가 다릅니다. 원래 대충 보면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이랑 친하고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랑 친하고 뭐 그 둘끼리서 싫어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합종 연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보수의 큰 지도자들끼리 뭔가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 뭐 중도 보수의 대통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야권에서의 움직임이 결국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게 뭐 사람 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명분이라든지 가치 기준이 지금은 상당히 허물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수와 진보가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잠깐 다시 또 개헌 문제로 한번 제가 돌아가서 여쭤볼 게 생겼어요. 신고리 5,6호기 이야기하면서 수기 민주주의 어쩐 다른 비판하는 분들은 비판을 하시던데 어쨌든 민주주의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건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기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헌할 때도 국민 배심원이라든지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기구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절차가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전 단점이 부각됐던 지점은 결국엔 국회 불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이 국회를 불신한다는 명분 하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을 이제 수기 민주주의 장으로 끌어낸 거거든요. 예. 저는 개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개헌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과반 이상의 의결로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법상의 절차인데 네. 그 절차를 만약에 또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니까 그러면 또 별도 기구를 둬서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꼭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통치전략으로 써왔던 게 뭐냐면은 국회 나쁜 사람들 이라고 이제 하는 이 국회 무시 전략이거든요. 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제일 심했고요. 그다음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국면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당무시가 있어, 당무시. 네. 유승민 원내대표 자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통으로 이제 국회를 바이패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이럴 거면 아예 국회를 없애야죠. 제가 생각에는. 국회가 무용지물화 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라는 것 자체는 우선 개헌 특위가 마련돼 있고 국회가 충분히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대통령께서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개헌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표자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또 국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돼야 됩니다.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또 직접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함께 버물려서 수기민주주의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결국 국회에서 이 개헌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돼야 될 겁니다. 결국 그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 헌법 조문을 구성하는 그 권력구조에 대한 형태를 논의하는 그 전문가들의 논의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럼 그 정부 형태는 그럼 전문가들이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결국 이 정부 형태를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 이걸 가장 많이 우리가 스펀지 처럼 흡수했을 때만이 10차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개헌 특위예요. 개헌 특위에 보면 전문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 국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과정도 마련돼 있고 결국엔 국민 투표라는 게 가장 이제 솔직히 말하면 민의를 묻는 가장 확실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 특위에 물론 이제 저는 일부 문제점도 존재한다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구 제도 같은 것도 이번에 개헌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같이 논의를 좀 할 텐데 자기들의 시험범위랑 자기들의 시험 방법을 국회의원들이 정한다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아까 장경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개헌은 국회가 좀 담임하고 진행했을 때 만약에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 차선으로 좀 고려해 볼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물론 두 분은 정당에 소속이신 분들인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선배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추구하는 정치 말고 정말 내가 새로운 정치와 정당을 한다면 어떤 방향의 정치와 정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깨끗한 이야기를 좀 청해서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면 대변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 이야기를 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다 읽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대충 A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20대, 30대, 40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미래 세대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50, 60대는 바른정당과 저쪽 자유한국당이 높아요.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개헌해서 녹아내서 이거를 풀어낼 것인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때묻지 않는 정치인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 한 분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그 나쁜 단어를 거의 안 쓰셔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823번님. 개헌 선거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 개헌이나 선거법의 논의 주체를 국회의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자질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국가 국민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집단이 국회의원입니다. 개헌이나 선거법은 별도로 광역단체에서 일정 숫자를 국민이 선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학계나 시민단체 전문가라 하시는 분도 적어도 제 생각엔 끼리끼리 그들만의 전문가라 칭할 뿐 의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보입니다. 그동안 신뢰를 못 줬겠죠. 국민이 별도로 개헌위원을 투표로 선출하여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의 의견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국회의원들은 못 믿겠다.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이거를 반영되는 거라서 국민을 넣자 하는 건데 자 국민께서 하시면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권력구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권력문제 협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겁니까?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 대한 뭐 정부 형태에 대한 말씀이시죠? 권력 구조 합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예, 분권과 협치 이런 게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를 지금 이제 진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어찌되었건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의민주주의의 를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참여민주주의는 SNS든 페북, 트위터, 각종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이게 바로 이 어떤 국민적 양심을 표현하는, 표출하는 방식이었고요. 다만 이 참여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논의의 과정, 또 고민하지 않고 그냥 표현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한계로 지적됐기 때문에 결국 그 고민과 참여의 과정들을 좀 더 수기하고 어떤 일정한 책임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수기민주주의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개헌특위에서 53명의 자문위원들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헌 발언대라든지 국민 발언대 혹은 5,000명의 국민 원탁회의 등의 여러 가지 형태와 형식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만약 뭐 이원 집정부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맞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원 집정부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의 주체는 주권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결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정부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혹은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도 뭐 당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국민투표가 그 절차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추인을 받기 위해서 그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국민투표인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번에 뭐 사실 신고리 원전 이야기도 하지만은 원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세일즈한 거 아닙니까? 찬성과 반대 입장을 놓고 그 절차를 거치면서 아마 이번에 개헌특위도 할 겁니다. 개헌특위도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뭐 언론도 그렇고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국민들의 대략적인 지지율이나 지지도 같은 것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옳은 것들을 선택하면은 제 생각엔 답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사안에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지만 어떤 연예인의 코, 어떤 연예인의 입, 가장 예쁜 부위만 모았다고 해서 가장 예쁜 그런 사진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별 사안들을 이제 뭐 여론조사에 묻는다든지 이러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법론적인 고민은 좀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헌법 개정 절차를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국민투표는 최종적인 추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임제다, 4년 중임제다, 공론화위든 원탁회의에서든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어떤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이유는 만약 국민투표를 갔을 때도 중임제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이렇게 하지
기호 1번 중임제, 기호 2번 이염집정부제, 기호 3번 의원내각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제도가 중임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표결로만 붙여진다면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을 결합시켜서 함께 논의해보자,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 이 고민에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국민들과 함께 살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 원래 구호는 참 좋은데 원래 옛날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했던 여러 나라들이 로마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쨌든 최대 다수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반대로 일부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 로마에 올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러 아니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고라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의견만 모이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여론 수렴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경태 의원이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과정 자체를 이번은 지금 현재 있는 현존 조직을 배제하고 가는 것 아니면은 너무 그걸 불신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이 개헌 문제가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과연 6월 달에 개헌 논의가 통과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유승민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